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김윤수입니다. 자, 오늘은 9월의 첫날이자 이 가을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광화문에도 모처럼 밝은 해가 떴습니다. 날씨도 선선한데 오늘 낮에는 기온이 좀 많이 오른다고 하네요. 이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는 환절기이다 보니까요. 이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신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불복. 나는 너의 결정에 복종할 수 없어. 뭐 이럴 거 할 때 불복이죠. 무슨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동아일보 3면입니다. 10년을 끌어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2,900억 원을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기존 론스타 청구액의 4.6%밖에 안 되는데도 금액이 큽니다. 2012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먹튀 논란이 일었던 론스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쟁점은 당시 외환은행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느냐 이건데 세계은행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 론스타 모두 절반가량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동의할 수 없다. 세금 한 푼 못 내준다.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재심의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합니다. 번복률도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2선입니다. 자, 1선에서 물러나서 2선으로 후퇴해라. 자,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일보 6면입니다. 원조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혼란의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 의원의 결단에 따라서 이 윤핵관 그룹의 2선 후퇴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신문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윤핵관,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앞당기는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함께 지켜보시죠. 자, 세 번째 이슈 보시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민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단어인데 요즘 정치권에선 다소 방치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시죠. 경향 5면입니다. 사진은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취임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내 권력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오늘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민생 입법 과제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언론,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생긴 독단적 이미지를 중화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말 그대로 야당이 참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생 제일은 구호에만 그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겁니다. 위례 딱 하면 바로 신도시가 떠오르시죠? 뭘까요? 함께 보시죠. 중앙일보 5면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군요. 대장동의 예고편에 해당하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어제 유동규, 남욱, 김만배 등 대장동 3인방의 구치소 수용 거실과 이 관련 건설사 등 2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발 정보를 유출하는 식으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이뤄진 만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자, 검찰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맞춰지지 않았던 퍼즐이 맞춰질지 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오늘 돌직구쇼와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경 한신대 교수 오셨고요. 자,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셨고 박성배 변호사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리드 저희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장제원의 백이 종군, 의대 불회, 불의의 프레임. 자, 비대위에 계속적으로 반대하던 이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사퇴를 하면서 이 비대위 출범에 가속도가 붙은 이 와중이었습니다. 돌연 이 핵심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겉으론 백의종군을 외쳤지만 그 속내는 과연 무엇일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대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상황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비대위 출범 마무리를 하겠다고 지금 국민의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까지 못 박았는데 추석 전날 비대위원장 선출까지 마친다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지금 비대위원장도 뭐 후보군이 있는 겁니까, 의원님?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지도부 공백 상태지 않습니까? 지도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고위원회의, 또 하나는 비대위원회. 근데 지금 최고위원회도 무력화되어 있고 비대위원회도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부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추석 전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지도부를 만들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거취를 결정함으로써 추석 밥상에는 적어도 국민의힘의 내용이 정리되고 지도 체제가 완비되었다 이런 이제 그 분위기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사실 우리 그 현재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되는 주호영 의원께서 사실은 뭐 신망도 두터우시고 평상시에 일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신 분이라서 계속해서 비대위원장으로 갔으면 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직무 정지된 비대위원장을 다시 또 앉히게 되면 그거 역시 또 비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분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저희의 뭐 4선, 5선 의원님들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 다선 중진 의원님들 중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 이끌 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번에 비대위원회로 다시 가게 되면 먼저 번에 그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또 배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의원님들이 말하시는 대로 비대위원회를 하지 말고 과거 최고위원회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 최고위원회 자체가 이미 전국위원회에서 없어진 걸로 결정됐는데 왜 다시 가느냐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 이것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회와 비대위원회 어느 거 선택도 지금 우리한테 간단치 않은 상황인데 법원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원 당규를 잘 만들어서 가게 된다면 이번에 새로 발족하는 비대위는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해 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지금 보면 그래서 속도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2일 내일부터 사흘간 이 공고기간을 겹쳐서 사흘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또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렇게 통해서 당원도 개정하고 비대위원장도 새로 선출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 비대위 출범 계획이요.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데에는 이를 반대해오던 전국위를 열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해왔던 서병수 전국위 의장의 사퇴 선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서 의장의 주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부로 전국위원회 의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똑같은 잘못을 두 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또 당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고심한 끝에 이렇게 저희 직을 내려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 번도 소통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어제 의총 이후로 네. 전국위원회 의장을 시킨 사람이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한 번도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해서 의논을 하거나 이랬던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군요. 서병수 의장 이렇게 반대를 계속 해왔는데 비대위 강행을 외치던 정반대에 서 있던 인물이 있죠.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이 서 의장의 사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연장자가 윤두현 의원이기 때문에 윤두현 의원이 전국위원회 의장 대행으로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주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병수 의장한테는 뭐 며칠 전에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대화를 나눴고 오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사퇴하는 바람에 대화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자, 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화도 나눴고 오늘 또 대화를 나누려던 이 찰나에 서 의장이 사퇴를 해버렸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 이런 입장인데 김수경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런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화도 잘 안 되고 좀 불통이었다. 좀 이런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박수 의결로 이렇게 또 의총에서 추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설득 과정이 좀 패신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시간에 쫓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서병수 의장은 당초 원래부터도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당이 요청이 있어서 딱 한 번 이제 전국위 상임 전국위를 열었죠. 그런데 그때 다시 이제 또 열자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하다.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병수 의장에게 개인의 어떤 철학과 소신을 지키기보다는 당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그렇게 고집한다면 부의장이 전국위를 열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섭섭한 말이죠. 패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병수 의원이 결국은 전국위 의장직을 내려놨는데 무엇보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추석 전에 이거를 봉합하겠다라는 그 타임라인을 완전히 정해놓고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게 되고 아주 자세한 설득 절차 같은 것들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해는 갑니다. 지금 국민들의 피로도도 너무 심하고 또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갈등도 점점 이제 심하고 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네. 이걸 좀 빨리 종결하자라는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하게 이 갈등을 봉합하는 관계를 보여준다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건강한 정당이네. 비록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당보다 훨씬 이것을 건강하게 봉합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딱 추석 전이라고 정해놓고 모든 것을 그 시간에 맞춰서 역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려는 이런 게 나중에는 혹시 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갈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황을 봉합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이 갈등을 풀어나가고 건강하게 풀어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 좀 여유가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같은 날 서병수 의장이 사퇴를 선언한 같은 날이 후퇴를 외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불린 장제원 의원입니다. SNS를 통해서 돌연 이선 후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SNS에서 중요한 내용 좀 뽑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최근 당 혼란상에 대해서 무한 책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 개파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임 일절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치부 기자 시절에 선배들에게 많이 배웠던 내용이 이런 의원들의 어떤 행보에는 다 뜻이 있다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백의종군으로 저희가 읽어야 될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 계산, 전략적 후퇴인 것인지 이런 게 궁금한데 박용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좀 웃기죠. 떡 줄 사람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먹진 않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을 뭘 시켜준다고 하시던가요? 저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네. 뭐 장관을 시켜준다거나 뭐 고위직을 시켜준다. 대통령 이런 의중이 좀 확인이 되어야 내가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자기 걸 내려놓는 게 되는데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그 떡 내가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먼저 하시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좀
어이가 없고 네.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서병수 의장은 본인이 전국위 의장이 뭐 이렇게 대단한 직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명예로운 자리거든요. 그 자리를 내놓음으로써 정치적인 해법들을 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장제원 의원께서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으시면서 많은 걸 내려놓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이것도 약간 좀 뭐 이상한, 의아하다. 예, 좀 의아하게 보이죠. 무관의 제왕으로서 이렇게 그런 거 아닐까요? 누구한테 저항을 해요? 아, 무관의 제왕으로서요. 무관의 제왕. 아니 근데 제가 볼 땐 장제원 의원은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다 장제원 의원에게 혹은 윤핵관에게 이제 쏟아지고 있는 당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그 첫 줄이 그거였잖아요. 당 혼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 이제 그러니까 이 소나기는 좀 피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 이게 큰 희생과 백의종군 이런 느낌으로 읽히기보다는 저거 어쨌든 그냥 소나기 피하고 크게 뭐 잃는 거 없이 그럴 어떤 뭐 책임지는 태도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읽히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나 혹은 신뢰를 더 잃거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군요. 어떤 정치적 함의로 이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이후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대위 출범 후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교롭게도 정부 출범 100일 즈음해서 대통령 측근의 핵심 인물들이 다 이선으로 물러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어떤 윤심, 그러니까 윤핵관의 화가 많이 났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그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주변에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핵관이 자기 정치만 한다. 이 나라와 당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걸 저희가 어제 뉴스에 저희 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대통령실도 윤핵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거리를 두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최근에 대통령실 내부의 인적 쇄신 과정과 맞물려 윤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당이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은 자주 봐왔죠. 특히 집권 말 재집권을 위해서 당이 현재 대통령과는 다르다, 차별성을 강조하는 모습은 자주 봐왔는데 대통령이 당과 거리 두기를 하는 모습은 다소 생소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더더군다나 집권 초에 대통령이 당과 거리 두기를 한다? 상당히 생경한 모습이긴 한데 사실 일반 국민의 인식이 이 사태 윤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볼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윤 대통령이 윤핵관과 거리 두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권력 구도는 재편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윤핵관이 물러난다면 이를 대체할 정치 세력, 즉 윤 대통령을 뒷받침할 정치 세력이 어떤 인물인지는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해온 인물이 아닙니다. 네. 어떤 인물들이 윤 대통령을 새롭게 뒷받침할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전 궁금한 게 정치도 타이밍인데 윤핵관들을 향한 당내 어떤 볼멘 목소리,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와중에 장제원 의원이 먼저 선두로 나서면서 지금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김수경 교수께 여쭤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측에서는 조금 불만이다. 왜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이선 후퇴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같은 윤핵관, 영원한 불화더라고 외쳤던 이 윤핵관 왜 지금 약간 불만인 거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브라더니까 한 명의 브라더가 내려오게 되면 나머지 한 사람도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을 향한 압박이 될 것이다. 압박이 되는 것이고 사실 장제원 의원 아까 박용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뭘 내려놨는지는 좀 모호해요. 왜냐하면 일반 대중이 볼 때는 장제원 의원은 이미 그렇게 뭘 이렇게 그 여의도 정치 내부에서 그리고 당과 용산 사이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일반 대중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직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는 앞으로 지역구 활동에만 전념하고 이선으로 물러서겠다는 말이 지금도 이선에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대중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려놓는 건 없이 명분만 챙겼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후에 만약에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혹은 호소인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이 이 선으로 물러나더라도 억지로 끌어내려지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타이밍을 잃은 거죠. 굉장히 명예를 지키면서 퇴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것을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선점해버리는 셈이 되다 보니까 아하, 네. 권성동 원내대표 등등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굉장히 마지못해 따라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서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많아서 오늘 정말 저도 길을 잃지 않고 딱 해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적 내상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번 죽는 길인데 아무튼 뭐에 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권성동 대표는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유종의 미가 아니라 설상가상 이렇게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죠. 뭔가 대단한 오판을 하고 있고 착각을 하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욱더 큰 정치적 내상을 입을 것이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처분 사태에 대해서도 권 원내대표 측은 아니 내가 왜 혼자 독박 책임을 져야 되냐 이런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영원한 브라더의 이런 분화 조짐 이영수 의원님이 옆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사실 이제 사이가 굉장히 좋았으면 영원한 브라더라고 강조를 안 해도 되겠죠. 아하. 영원한 브라더라는 말 자체가 나오고 그것을 강조하게 된 것의 배경에는 둘의 사이에 어느 정도 좀 오해라든가 이런 게 쌓여서 금이 좀 가지 않았느냐 그것을 반증하는 건데요.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요즘 이제 그 여론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상당히 매를 많이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또 권성동 의원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사실 맨 처음에 비대위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이나 이제 몇몇 의원님들의 주장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은 이건 지금 당대표가 거리 상황이 아니다. 사고 상황이다.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맞지 이거 비대위원회로 가서 이준석 대표가 아예 오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이거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라고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 주장하셨거든요. 근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가처분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주장대로 그냥 갔으면 되는데 이제 많은 의원들이나 또 장제원 의원 그런 입장에서는 아니다. 비대위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의원들끼리 막 연판장 돌리는 네. 그런 사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원들의 뜻이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또 그 연판장 돌리면서 그랬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욕심이 엄청 많다. 어떻게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를 같이 하려고 그러냐. 이제 그래가지고 난 그거 아니다. 나는 욕심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내놓게 됐는데 그런 일련의 그 상황들을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기는 건데 하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핵관 2선 후퇴 이런 면에 있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권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심이 옆에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개인 정치 안 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항상 당이라든가 공적인 거 전체를 먼저 좀 내세우는 분인데 2선 후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질서 있게 다 같이 그러면서 국민적으로 절대 대통령의 측근들이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통해서 했었더라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좀 오히려 더 안심하는 그런 게 될 텐데 이제 너무 산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볼멘 소리도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보도에서는 윤 대통령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질서 있는 후퇴 퇴진 이렇게 나오는 게 빠져나오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이 사건의 당사자죠.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본인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윤핵관의 욕심이 당을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다. 왜 소신 있는 사람이 떠나야 하냐.
부담을 지운 것 같아서 서 의장에게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 자, 그러면서 이 기술적으로 윤핵관을 멀리하는 듯한 모양새가 위장 거세 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 위장 거세 쇼, 그 거세라는 발언 자체가 좀 어감이 그런 건가요? 그 동물의 어떤 그런 생식 기능에 대해서 제거한다 이런 거 같은데 발언 수위도 높기도 하거니와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 난 윤핵관들 별로야, 그 사람들 좀 멀리할 거야라고 하면서 좀 멀리하고 있는 쇼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은. 그러나 나중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참 묘한 지경은 뭐냐면 그 바로 직전 당 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안정되고 좋은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가고 이런 걸 바라기보다는 아주 나쁜 상황이고 나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당으로 이렇게 규정을 자꾸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래야 본인의 그 발언력이 생기고 활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전 당대표의 정치적인 지위는 정치적인 위치는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그 악의 구렁텅이에 그냥 빠져 있어야 본인이 뭔가 존재 이유가 있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당에 입당해라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장악하고 있고 좋은 사람은 다 떠나고 나쁜 사람들만 가득한데 이 당에 계속 들어가 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상당히 모순적인 위치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윤핵관이 살아있다. 그래야 늑대가 살아있다. 이래야 늑대를 잡아야 되는 사냥꾼의 역할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본인에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에서 모순적으로 지금 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혼란한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혼란하시겠습니까? 네. 예. 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뭐 당내 권력 갈등 비춰지는 모습, 이런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주고받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어떤 한 신문의 사설에 대해서는 윤핵관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모두 다 국민의 비호감이 됐다 이런 표현도 쓰긴 했다던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런 가운데 오는 28일에요.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회의 때 미뤘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박선배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추가 징계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가능성은 높은 거죠. 추가 징계 개시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윤리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수혜 연장 실언 논란 등을 일으킨 김상원 의원 등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 내렸습니다. 이 전체 회의를 마친 직후에 이양희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추후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이 의총을 거치면서 최고위원 체제로 돌아가지 않고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옮아가기를 의결하면서 최근 당에 해를 끼치는 언행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정식으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9월 28일 전체 회의가 다시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김상원 의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도 진행하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될지 여부도 초유의 관심 대목입니다. 사실 비대위 체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아울러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징계가 개시된다면 네. 그 논란이 매우 크게 불거질 상황이라 그 부담을 안고 과연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도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당윤리위원회는 당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인데 정치적 고려를 전혀 안 할 수가 없겠죠. 재반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리위도 결국은 현재 이 정치적 상황을 좀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이 임기 자체가 또 얼마 남지 않아서 10월까지여서 또 이
징계 절차 개시가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를 의식한 듯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이 되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이슈 리드로 이게 뽑아본 그 제목이기도 한데 저들이 넘지 못하는 분노한 당심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요즘 유행하는, 제가 영화를 안 봐서 그런데 영화 이 한산의 대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기도 해요. 요즘 보면 이준석 대표가 뭐 반지의 제왕에 절대 반지도 꼈다가 성웅 이순신 돼서 화살도 한번 쐈다가 막시무스 돼서 칼도 한번 휘두르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뭐 글래디에이터, 한산, 또 뭐 반지의 제왕 네. 등등 이런 영화를 모티브로 자신의 어떤 주장을 펴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대중적인 언어로 이해하기 쉽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 판도를 굉장히 짧은 글로 이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 주요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정치인들은 중국의 고사 이런 것들을 보통 그렇죠. 인용하는데 청년 정치인이라 약간 다르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좋습니다만 이제 의와 불의의 싸움이라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본인이 그럼 뭐 이순신 장군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의고 상대방 뭐 윤핵관이 지금 불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너무 독선적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독선적이다. 독선이라는 것은 결국 나만 옳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게 독선이라는 건데 나만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없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타협해 가는 게 바로 정치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내가 의다라고 정답을 완전히 정해놓고 그 이외에 어떠한 타협이나 어떠한 조정에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윤핵관이나 이준석이나 진흙탕 싸움으로 보이지 이게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과하게 자신의 의롭다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상대방이 불의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너무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어떤 그런 주장, 표현도 서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네. 좀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된 탄원서긴 했지만 거기서 현 정부를 신군부에 비유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거의 악마화하는 수준으로 해야만 나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이 보기에는 50보 100보다 결코 이준석 대표가 절대의 그리고 상대방이 불의라고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이 이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요. 어제 적이 오늘의 아군이 되고 어제 아군이 오늘의 적이 되는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장외전을 펼치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앙숙으로 꼽혔던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도 전당대회 참여하게 하자 쪽이세요? 저는 뭐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법원의 판단 취지로 6개월 동안 그 직무 정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대표직은 살아 있는 거죠. 추가 징계 촉구도 결의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정적으로 보세요? 제가 그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기 이전에 예. 당을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자, 반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친하다고 불리는 준석맘이라고 불렸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와 8월 초에 나눴던 대화까지 들춰내면서 그의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사퇴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준석 대표하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제주도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표는 대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장부의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을 상대로 네. 그 가처분하는 건 저는 절대 안 된다 했어요.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이준석 대표 말이 이제 네. 가처분에서 인용되면 네. 사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본인이 얘기했죠. 자, 노원에서 앙숙으로 불렸던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두둔하는 모양새가 지금 보이고 있고 이 준석맘이라고 불렸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또
약간 공격하는 듯한 이런 모양새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이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건 8월 초에 만났을 때 한 얘기였다. 그때 상황이랑은 다르다.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과 통화한 후에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다. 이렇게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퇴 뒤에도 윤핵관에 이런 의중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이준석 대표는 사실 정미경 최고위원한테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옆에서 보면 항상 이준석 대표를 정말 걱정하고 청년 대표로서 어떻게 좀 잘 안착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무리할 정도로 이준석 대표 편을 많이 들어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가처분 신청 뭐 이렇게 내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은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그 이준석 대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미경 최고가 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가처분 인용되면 어떡할 거냐. 지금 이준석 대표의 뜻대로 그게 밝혀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내가 정당성을 확보했으니 나는 사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얘기 할 때 이준석 대표도 이 가처분이 인용될 줄 몰랐던 거예요. 사실 저희는 아직 그 법원이 지금 이제 가처분 인용이지 않습니까? 아직 본안 판결 1심도 안 갔거든요. 그렇죠. 2심, 3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더 따져볼 만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가처분 인용이 되면 사퇴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을 보고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야, 이거 이렇게까지 더 이상 나가면 큰일 난다. 정말 지금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당원들이나 책임당원들 이렇게 분위기 보면 이준석 대표 윤리위에서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신 그 윤리위에서 해갖고 출당 조치 때문에 정말 어떡하냐 이런 안타까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대표는 지금 한마디도 숙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제 정미경 최고까지 마치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하고 뭔가 얘기를 하고 나서 짜고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그 뉘앙스를 풍기는데 그래서는 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국민들 앞에 오늘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말을 맺고 싶습니다. 네, 이항수 의원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향해서 좀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추석 전까지 이 혼란상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지 채널A가 계속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발로 부산 뛴 윤석열 대통령, 야권 그 보석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산항 신항을 방문해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류, 마케팅, 해외 인증과 관련된 수출 현장 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외교를 통해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우리 모두 팀 코리아로 똘똘 뭉친다면 제2의 해외 건설 붐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부산을 갔군요. 그런데 조금 다른 모습 보셨습니까? 지난주 대구를 방문했을 때에는 주호영, 성일종 이런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동행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어제 부산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 의원들 모습 안 보였습니다. 부산시장, 정무수석 이런 정도 눈에 띄었는데 당내 분란을 겪는 여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지금 그렇게 스탠스를 잡고 있는 겁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스탠스가 맞죠. 지금 사실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씁쓸하군요. 네. 예, 그런 그 모습으로 좀 여당이 국민들 눈에 비치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부산 신항에 대해서 이제 발전시키겠다고 하고 그런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거기에 여당 정치인들 그리고 요즘 지도부가 사실은 제일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 지도부가 거의 참여하는 것도 문제고 또 여당 의원들이 당내 내홍이 그렇게 심각한데 또
저 대통령 행사에 뭐 와서 또 눈도장 찍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도 국민들 눈에는 안 좋은 거죠. 평상시에 여론 좋을 때는 같이 오면은 박수 받고 당정이 정말 힘을 모아서 나라 발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네. 이렇게 안 좋고 여론 안 좋을 때는 가면 그냥 눈도장 찍으러 왔냐 이래 또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맞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런저런 거 없이 또 부산에 또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회의원들한테 연락 안 하고 국회의원 없이 행사를 치르고 결정한 것 같고 당분간 앞으로의 행사도 현장에 가시렸을 때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조그만 도시들이라서 한두 명이면은 뭐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큰 도시의 경우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지양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것도 좀 눈에 띄었어요. 부산 지역구 의원 중에 어제 이 선으로 후퇴하겠다고 했던 장제원 의원도 있는데 장제원 의원도 연락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보면은 어제 모 언론에서는 3명의 부산 국회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온다고?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들한테 일체 연락을 안 했고요. 뭐 거기에 장제원 의원도 국회의원이니까 당연히 연락을 안 했고 특히나 장제원 의원은 지금 뭐 윤핵관 논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더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부르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잘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이 TK 대구 경북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이번에는 PK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았습니다. 아마 낮아지는 지지율 이 속에서 이른바 집토끼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추석이 이 민심의 어떤 분수령이다라고 보고 굉장히 대통령께 강행군하셔야 된다, 민심 강행군하셔야 된다 이런 뭐 의견도 올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지지율 관리 차원에서 좀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보세요?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지지율을 높여야 되고 특히나 추석 아시다시피 가족들이 다 모이면 거기서 엄청나게 정치적인 토론들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항상 밥상민심, 밥상민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막 싸움이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추석이 오기 전에 지금 낮아진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이나 부울경 본인의 어떤 좀 민심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데에서조차도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들의 마음을 돌려서 좀 지지율을 높이면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있다라는 신호만 줘도 그 온기가 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이 집토끼 본인의 원래 지지가 좀 강했던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정치 신인이다 해서 정치적인 경험이 없지 않냐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현장에 가서 얼굴을 비추는 게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좋은 신호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산에 일단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부터가 더 많이 소통하고자 했다는 것인데 그 소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결국은 이런 현장을 찾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민심을 직접 청취하고 이런 모습에서 어쩌면 국민들이 정치신에서 벗어나서 정말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아주 많은 현장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윤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청와대에 나와서 용산으로 갔고 또 청와대 나와서 한남동 관저에 머물게 됩니다. 9월 초에 머물게 된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지금 이렇게 되면 입주 시기가 정확히 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현재는 오는 9월 4일 주말 전후에 입주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비 작업에 시일이 걸리면 9월 중순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앞서 9월 1일에 입주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미뤄진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 내외의 한남동 관저 입주 시기도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된 부분이라 보안 사항이라고 할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시기가 보도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네. 이미 부속실 경호처 위기관리센터 설치 등은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는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관저로 거주지를 이전한다면 출근 시간은 현재보다 5분 정도 단축될 것입니다. 현재는 10분 정도 걸리는 반면 5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을 건너지 않아서 교통 영향 감소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원이 윤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근처에 있다 보니 저도 그 일대를 자주 다니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대통령 내외가 머무르는 지역 일대 주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나름대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지만 교통 통제도 많고 한참 동안 보행자도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간선 도로의 교통 영향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큰 불편함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서초동 사저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뭐 처분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경찰들이 있는데 거의 경호하는 경찰들이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옮기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 지금 보면은 보안 문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관저 일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를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박용진 의원님 일각에서는 이게 한 4만 평 정도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이렇게 설정이 되면서 혹시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원래 주민들이 재산권 같은 거 좀 침해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근데 뭐 국방부 장관 얘기로는 그 주변에 별로 주민들이 안 계셔서 재산권에는 별 침해 피해가 없다고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웃기죠. 제가 왜 웃기다고 그러냐면 네. 그 청와대를 나오면서 하셨던 말이 민심에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인근에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더 은밀한 데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제 그 수리 비용, 관저 수리 비용이라든지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구축 비용이 예상보다 더 들었어요. 더 들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등등을 좀 보면서 잠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죠. 뭐 프랑스 대통령, 미국 대통령 저렇게 다 출근하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하러 가는 모습이야 다들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이동 동선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보안상의 문제들이 많아요. 이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효율성 그리고 위기 시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이런 만에 하나를 대비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허술해지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지금 뭐 인근을 이렇게 군사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관저니까 그에 따른 보안 시설로 규정을 해서 해야 되니까 당연한데 네. 더 문제는 이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대통령의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더 많이 생겨날 것인데 왜 굳이 저런 결정을 하게 되는지 아직도 아무도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네. 왜 갑자기 청와대를 나오고 용산으로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관저는 또 별도로 저렇게 두면서 생겨나는 여러 보안상의 문제들은 다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들이 지금 와서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뒷수습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뭐 헬기장이 있네 없네라고 하는 논란까지 지금 벌어지면서 생겨나는 여러 혼란들이 왜 도대체 청와대를 나오게 된 거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들까지 생겨나는 이 결정이 어떻게 이 국가의 매우 중요한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요. 일의 효율성, 보안상의 문제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여전히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전히 숙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관저에 헬기장으로 쓸만한 이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뭐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헬기장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에 민주당이 반박을 했습니다. 저희가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남동 관저에 헬기장 있느냐 물었을 때 장관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저녁에 대통령실에서는 비상시 헬기를 내릴 수 있는 조치를 했다라고 했어요. 경호실이라든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더니 한남동 관저 지역은 정규 헬기장은 없습니다. 새로 만든 게 없고 그날 장관이 얘기한 것이 정확하고 대통령 경호실에서 그날 답변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답변이에요. 정규 헬기장을 안 만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 헬기장 문제. 저 같은 경우는 외교부 출입하면서 외교부 행사가 있어가지고 외교부 장관 공관일 때 한번 뭐 취재 일정상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는 군사 시설이 돼서 묘사도 하면 안 된다 그러길래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헬기장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없다는 겁니까? 뭐 어떤 입장인 겁니까?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네. 뭐냐면
정규 헬기장이 없다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의 말도 맞아요. 그런데 청와대 안보실에서 거기에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공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관저가 완전히 이제 이사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헬기장으로 쓸 H자 이렇게 쓴 그거 있잖아요. 그걸 공터에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저에서 긴박하게 어디로 가셔야 될 때 사용할 헬기장은 금방 조성이 된다. 이미 공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현재 상태로 정규 헬기장이 없는 것은 맞다. 바로 조성해야 된다. 요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뭐 지역적인 거고 굉장히 크게 문제 삼아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번에 이제 거기다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 지정한 곳이 새로이 뭐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지정을 한 게 아니고 그 관저하고 군사시설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부지입니다. 군사시설이 그동안 들어가 있었는데 군사보호시설로 등기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지정만 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서류 미비, 제도 미비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주민 편의나 이런 것도 없고 전부 다 그 군 울타리, 군시설 울타리 내에 있는 곳만 군사시설 보육을 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끼치는 피해는 전혀 없으니까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 청와대를 좀 나와서 일반 건물에서 같이 참모들과 장관들과 일하고 점심 저녁 때 시민들과 같이 식사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박용진 의원님께서 아까 이제 뭐 아무도 답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왜 돈 들여갖고 나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 잘 있다 나오는데 왜 나왔냐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소통이 부족하셨다. 야당과의 소통, 국민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이 부족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나와서 아침에 부족하지만 도어 스태핑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 조금 따뜻한 눈으로 이제 앞으로 국가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셨는데 따뜻한 눈으로 우리의 시도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또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언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문재인 대통령뿐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사실 이제 국민 속에서 일상을 같이 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자고 제안했다는 이양수 의원님의 탁월한 제안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요. 그러나 그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시설로 들어가고 대통령의 업무를 보시는 용산도 사실은 국방부 자리라 일반 국민들하고 섞이고 밥 먹고 한다는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자리로 좀 간 거죠. 이양수 의원님의 제안은 훨씬 서민적이고 친국민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제안하신 건데 결과는 더 고리무원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라서 네.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요. 이후에 우리 대통령에 대한 경호 그리고 우리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일정을 만드는 분들이 무슨 왕 모시듯이 하시는 말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뭐 쇼라고 보통 규정을 하니까 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된 쇼가 하나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감동받았던 거. 비 오는 날 수제비 먹으려고 삼청동 수제비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때 뭐 그 수석들하고 회의 끝나고 우산 받쳐들고 국민들 볼 때는 야 우리 대통령도 비 오는 날은 수제비에 막걸리 생각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쇼는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들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가시고 그래서 대통령이 간혹 생각나면 서문시장 가거나 이러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그런 서민 행보를 자주 하셔서 국민들이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런 일정을 많이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서민 관련된 행보 일정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야당의 입장에서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이 고가 장신구를 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민주당 측 이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6,200만 원짜리 목걸이 김건희 여사 것인지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벤츠 빌렸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본인께 맞는지 아니면 빌렸으면 어떻게 누구 것을 빌렸는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그냥 나토 갈 때 일회성으로만 빌린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팔찌 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 1,500만 원짜리인데 그 팔찌 같은 경우에는 뭐 취임식 때도 차고 나오고 여러 번 그 착용한 게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에서는 지인의 것을 빌린 것이다 이렇게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니 그러면 지인에게 불렸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안 되냐 이런 반응인 거잖아요, 의원님. 아니 이제 저 공방의 시작은 우리가 고위공직자들 재산 등록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의 재산 목록 중에 그 고가의 장식품, 보석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가 없었다. 그게 보통 몇 천만 원짜리라면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대상 아니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빌린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뭐야? 빌렸다고? 근데 그걸 자주 차고 나와? 계속 빌려? 막 이제 이렇게 얘기가 막 가는 거예요. 국민들 보실 때는 이게 정말 뭘 대통령 영부인이 행사 때 착용하는 뭐 옷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서 자꾸 저렇게 지연 말단을 가지고 정치를 해라고 이제 보기 좀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죠. 그거는 누락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의 영부인이 행사 때 착용하던 것이 도대체 그걸 왜 신고를 안 했냐라고 정당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이 빌린 거예요. 그래? 빌렸다면 누구한테 빌린 거고 이게 얼마나 그러면 빌리는데 비싼 거니까 빌릴 때마다 대여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좀 뭐 깔끔하게 네. 해주시면 다 풀릴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김승현 교수님 지금 보면은 논란이 확산되니까 뭐 지인이 빌려줬다는 것 외에는 대통령실은 더 바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저 정도 해명이면 됐지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좀 시원하지 못해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일반인의 그냥 상식에서 만약에 내가 되게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가서 기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비싼 장신구를 친구한테 빌릴 수 있죠. 빌릴 수 있는데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벌로부터 고가의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제공받았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만큼 보석에 대해서는 그런 관행들이 우리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뭐 재벌인지 어떤 특혜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닌지 정말 그냥 옛날 친구여서 그런 게 전혀 없는 사이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공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대통령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진짜 공식적으로 업체에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를 내고 빌린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 그냥 지인에서 빌린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라는 답변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계속 야당에서 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민주당사 당원존 과방위원장 버티기 어떤 내용일까요? 자, 당원과 함께하는 민주당이 되자 이런 취지로 당시에 당사에 당원존 설치를 지시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과방위원장을 함께 겸직을 하면서 계속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로 할 텐데요. 자, 어제 첫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여야 원톱들의 이 상견례가 있었는데 신경전을 보였다고 하네요. 여야 두 대표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좀 들여다봐 주셨으면. 당에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코대기업이나 슈퍼리치들 감세를 13조 원인가 16조 원인가 한다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자, 화기애애가 아니라 화기애매했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소영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게 딱 앞으로의 이 여야 관계의 어떤 예고편 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상견례 다들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묘한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엄청나죠. 어제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이제 처음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정권의 철학이 담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철학을 달리하는 당이기 때문에 기싸움이 있는 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각자의 철학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설득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종부세를 놓고서 부자 감세라는 이제 프레임을 짜놓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예산 감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프레임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잘 설득할지 그 부분에 대한 기싸움은 뭐 당연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동에서 두 대표의 과거 인연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알고 계시겠지만 두 분이 중앙대학교 동문 사이시고 그리고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미팅도 권성동 원내대표님 사모님께서 미팅도 주선을 하셨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안부를 전했습니다. 형수님께 안부 전해주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환담은 끝났습니다. 자, 대학 때 아내가 이재명 대표의 미팅을 주선했다. 그러니까 이게 화답하면서 형수한테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대학교 위아래 나이 차이는 있지만 뭐 이렇게 중대 법대 출신 동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공개 회동에서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공개 회동에서는 조금 뼈 있는 말들이 오갔거든요.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걸 말씀드려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공개 회동은 그래도 약간 격식을 차리고 그러기 때문에 뭐 좀 온화한 분위기에서 하고 근데 공개 회동에서조차 뼈 있는 말이 오갔으면 비공개 회동에서는 엄청나게 살벌하게 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 자리가 싸우러 온 자리가 아니고 상견례 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이제 국민들 앞에서 언론에 비칠 때 너무 둘 다 맹탕으로 뭐 반가워하고 뭐 오랜만이다 이런 걸로만 끝나면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라든가 특히 지지자들이 가가지고 그 정도 하려고 왔느냐 이제 이런 소리 나오기 때문에 두 분 다 뼈 있는 말을 공개 자리에서 하고 비공개 자리에서는 아마 이제 덕담이 오고 갔을 겁니다. 뭐 인사를 오셨으니까 권 원내대표께서 이 대표한테 덕담 건넸을 거고 뭐 잘 운영해 달라 우리 협조 많이 해달라 우리 여당이지만 숫자가 워낙에 적지 않느냐 했을 거고 이 대표도 이제 대학 선배기도 하고 또 그 비공개 자리에서 뭐 뼈 있는 얘기 뭐 이렇게 많이 안 했을 거고 덕담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이재명 그 후보 당시 후보 시절에 후보 미팅 주선해 준 적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온 국민들께 이제 공개가 다 되었네요. 미팅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갑자기. 자,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어제 민주당은 이재명 이 당대표 체제 첫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전열 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노타이, 흰색 상의로 맞춰 입고 원팀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어제 참석하신 거죠, 의원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간 그랬던 게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뭐 서른 의원이라든가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옷을 좀 안 맞춰 입고 와서 보라색 옷 입고 이렇게 하늘색 옷을 입고 와서 이것이 혹시 친명과 비명의 이런 어떤 경쟁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오히려 약간 파란색 배통을 입고 왔던데. 그랬군요. 예. 네. 저는 뭐 의원들의 뭐 옷차림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요. 뭐 노타이에 하얀색 계통, 특히 남성은 이제 와이셔츠 이렇게 해달라 요청은 왔고 대부분 의원들이 그렇게 이제 맞춰서 입고 왔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정기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동안 미뤄져 왔고 논의되어 왔었던 입법과 이제 예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의하고 또 토론하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그동안 이제 고민하고 숙여왔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갈 겁니다. 특히 예산에서 서민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또 잠깐 아까 두 대표가 만나서 얘기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축소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과연 동의가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저희가 상당히 많은 견제구를 던질 거예요. 그래서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가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그런 어려운 정기국회가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로서는 이제 수해피해 지원법이라든지 또 정당한 파업이었는데 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배를 청구하는 그런 것을 이제 금지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최소주거보장법 네. 그리고 여러 갈등 사안이긴 합니다만 평등법 등을 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이런 국민들의 민생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데 친명, 비명 이런 거 나눠서 시간 낭비할 그런 겨를이 없다 네. 말씀드리고요. 저도 역시 비명으로 치자면 엄청나게 큰 비명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국민을 위한 삶을 챙기는 데 있어서 서로 간의 작은 이견을 가지고서 투닥거릴 시간은 별로 없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당직 기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 3력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무총장, 5선의 조정식 의원, 그리고 정책위 의장의 김성환 의원을 기용을 했는데 박성배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때요? 명확한 친명계는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선 때 굉장히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네. 이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의 조정식 의원이 임명됐고 정책위 의장의 김성환 의원이 유임됐습니다. 사실 조정식 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고 김성환 의원도 이해찬 전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 이해찬계로 분류되는데 지난 대선 경선 때 이해찬계는 이 대표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이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대표가 대표에 취임하면서 이 정성호 의원 등 이 대표 최측근들이 배구종군 방식으로 당직과 거리를 둔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이 대표는 딱히 친명계도 아니고 비명계도 아닌 인사들을 당직에 임명하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 당사의 당원들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라. 그 공간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전자당원증을 도입을 해서 이 출입증 할 때 관리도 좀 하고 또 당직자 이름, 전화번호도 공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의원님, 근데 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당직자들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면 좌표 찍기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우려를 할 사항으로 보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직자들한테 여러 압박 문자, 압박 전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걸 테고, 또 당사에 또 당원들이 와서 수시로 드러내면서 집단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당사의 보안 문제라든지 그렇죠. 네. 또 자유로운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 또 생각해 보면 아니 당원이 당사를 드나드는 게 어려웠단 말이야? 이거 자체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죠. 화장실 쓰기도 사실은 힘들죠. 아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당사가 이제 주요 어떤 보안을 요하는 일이라서 그 경찰들이 또 상시 경비를 서주거든요. 네. 이제 경비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 드나들기에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당원들이 거기서 좀 회의를 하려고 그래도 아예 상상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이것을 적절한 어떤 조건과 또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공개하는 건 좀 맞다고 봐요. 네.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당원들이 와서 쓸 수 있고 하는 거고요. 우려가 존재하고 근데 경비와 보안상의 우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좌표 찍기 등의 우려가 있다고 그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지. 당사의 당원들이 출입 못한다. 그리고 당사의 당직자들에게 연락하려고 그래도 계속 ARS로만, 음성으로만 한단다. 이러면은 그게 더 우스울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은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개딸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 아니냐, 팬덤 정치로 옹호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있는데 이런 우려가 있는 만큼 어떻게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지도 정치의 영역이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장행을 이어가던 박지원 전 민주당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그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압도적으로 외면당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수경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일각에서는 뭐 압도적 지지라고 하기에는 옆에 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압도적 지지로 읽지 않길, 오히려 권리당원 투표율이 37%, 30%대에 달했던 압도적 외면으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이번에 전당대회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출이 물론 이재명 의원 당대표의 지지가 아주 압도적으로 높긴 했지만 전체 투표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조했죠. 그리고 특히나 호남에서의 어떤 그 온라인 참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사실상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보기에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뭐 개딸이라던가 극도의 어떤 그런 지지층들이 지지를 보낸 것이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거나 건강한 비판을 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고 이들이 철저히 외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해석을 내어놓은 건데요. 사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아예 당대표 출마 자체를 못하게 했잖아요. 네. 사실 어대면 확대명이라는 얘기가 있다면 충분히 출마할 수 있게 해도 되는 문제인데 모든 것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에 어떠한 걸림돌도 작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과정들이 진행된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최고위원까지도 다 친명계 의원들로 장악을 하다 보니까 과연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우려가 되고 이걸 어떻게 풀지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이 지금 진흙탕 싸움 속에 있지만 더 건강할 수도 있는 게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가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일사불란한 이재명을 중심으로 모여 이게 반드시 건강할 수는 없다.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과방위원장과 최고위원을 겸직하겠다, 유지하겠다 이게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당원 당규나 법률상 겸직 불가 규정이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관례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심지어 저기 더불어민주당 뭐 원내 지도부에서 이거 겸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박성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이게 국회 관례니까 지켜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주요 당직을 맡은 인사가 과방위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는 법률이나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논란은 그 관례가 형성된 이유를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가 단순히 여러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자체를 막자는 취지라면 그 논리만으로는 이 정청래 의원의 행보를 막을 수는 없어 보이고 그 논리가 두 직을 겸하고 있을 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의 중립성에 반한다든지 중립성,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다는 논리라면 충분히 정청래 의원의 행보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례가 형성된 연유와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야당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슈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세금 한 푼도 못 준다. 10년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됐을까? 자, 우리 정부와 10년간 소송 전쟁을 벌인 론스타 이야기입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데요. 이 판정 결과가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길고 길었던 이 10년 악연을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인하된 가격의 위안화를 매각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10년간의 소송 끝에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게 3,100억 원, 그러니까 2,900억 원에다가 이자까지 해서 3,1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이렇게 판정한 근거는 뭔지 박성배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2002년에 외환은행이 인수합병 시장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인수하겠다고 나서는 기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자본 사모펀드 론스타가 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고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곧바로 헐값 매각 논란입니다. 네. 인수하자마자 외환은행 주가가 상승하면서 1조 원 상당의 평가 차익을 론스타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 헐값 매각 이후에 전 론스타 대표가 주가 조작을 한 혐의도 포착되게 됩니다. 이 논란에 론스타가 기름을 붓게 되는데 인수 금액의 3배 상당에 해당하는 6조 원의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007년에 홍콩 HSBC 은행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당분간 보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HSBC는 물러나게 되고 2012년에 다시 하나금융주주의 매각을 시도하는데 이때는 최초 매각을 하려고 했던 6조 원보다 상당히 줄어든 4조 원의 하락을 감수하고 매각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함으로써 투자이익이 크게 줄었다면서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청구를 하여 왔는데 결국 ICSDID는 여러 청구 중에 단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공정, 공평 대우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판정하면서도 당시 주가 조작 논란이 있어 승인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50% 과실 상계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서 2,890억 원 정도를 배상하고 그에 따른 이자 185억 원도 추가로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설명을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그 10년을 한 요약해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열심히 요약하시던데. 자, 배상 금액이 애초에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의 4.6%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들 일각에서는 소송전에서 이겼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 사실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이게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론스타는 사실은 아까 잠깐 박성배 변호사님 설명하셨습니다만 그 헐값에 사들이고 아주 비싼 값에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론스타가 그러면 우리 국내법에 따른 그 인수 자격이 있었느냐는 문제예요. 론스타는 그런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익숙하게 들어보셨습니다만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산업자본 혹은 이제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자본이 그 금융 분야를 인수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돼요. 네. 여러 그 역사적인 그 경험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론스타 때는 이게 왜 갑자기 그 헐값으로 매각이 가능하게 되고 또 운영도 가능하고 또 그 헐값으로 엄청난 가격에 또 팔고 또 나가는 거를 다 왜 수수방관했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엄청난 이익을 남겼고 게다가 이번 소송 끝에 3천억을 더 땡겨갈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땡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론스타가 걸었던 6조 몇천억 원 정도의 손배소송에서는 사실은 이겼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또 매각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게다가 거기에다가 또 국민 혈세까지 쥐어줘야 되는 상황이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관여됐었던 금융 관료들에 대한 책임이 다시 한번 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역시 정무 일을 하셔서 그런지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본데 좀 환율이 좀 걱정이에요. 지금 환율 많이 올랐다 얘기 나오는데 1,350원 막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더 저희가 물어줘야 될 돈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이게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6조라는 어떤 청구 금액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진 가격의 어떤 돈을 배상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판결이 나온 게 그 3명의 재판관 중에서 1명은 한국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래서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수 의견을 냈거든요. 네.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취소 신청을 한번 해보겠다. 법적으로 다시 다퉈보겠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외환은행 매각하고 이럴 때 그 외환 카드 주가 조작 사건을 밝혀내서 결국 관련자를
혐의를 입증해가지고 징역, 징역에 받았죠. 보내 실형을 받게 네. 한 장본인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건을 자세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취소 신청을 해서 물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게 일부라도 어떤 취소 신청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진다면 또 한동훈 장관의 인기는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이 돈을 줄 수 없다. 국민 혈세로 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나섰습니다. 보시죠.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취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듣기로 판정 취소 이 번복률이 15%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뤄볼 만합니까? 다퉈볼 만합니까? 원리금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인데 120일 내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재심의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이자가 상당 부분 늘어날 것이라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을 때 국민의 부담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취소 신청을 했을 때 인용률이 15%에 불과하고 취소 신청 사유도 중대한 절차 위반 등에 한정돼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취소 신청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법리적인 판단 여부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법리적으로 번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취소 신청이 나아갔을 때 그 구성원들의 몇 면이 취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에는요. 현 정부 인사들이 좀 엮여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 론스타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김앤장이 고문을 맡았고요. 추경호 지금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재경부에 있었고 또 금융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 이 경제 라인이 단초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관련성에 지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2005년 이때 그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제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하고 했었던 것이지 이 하나의 그런 그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김앤장 씨는 참여하신 적이 없다. 참여한 적 없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한 적이 없다 얘기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민형사상의 문제로 어떤 책임 소재를 지을 수 있느냐 당시 공무원들에게 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혈세 낭비의 단초가 현 정부의 경제란이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 경제 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입니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 있는 경제 라인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자, 모피아라고 불리는 이 경제 관료, 재정당국과 금융당국 플러스 마피아, 이 뜻의 모피아. 그리고 검찰의 심장부에는 당시 이제 수사를 맡았던 그 외환카드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 아까 저희가 CG로 잠깐 짧게 보여드렸지만 뭐 이복형 금감원장,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또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장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했었다. 당시 관료들 뭐 이렇게 다 엮여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뭐 책임론에서 이 앞에 인사들, 경제 당국 인사들은 좀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경제 당국 인사들이 그 당시에 론스타 문제를 할 때 나름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때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또 경제 수장들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문제 삼는 건 너무 좀 침소봉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이복형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열심히 해갖고 론스타를 유죄를 만들었잖아요. 사실 이번에 그 중재 판정부 3인 중에 한 명은
한국이 배상할 돈이 0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론스타 수사를 통해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론스타에 귀책 사유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어떻게 또 수사는 잘했으니까 그분들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이번에 이의 신청해갖고 15%면 낮은 확률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갖고 한동훈 장관 말대로 배상 0원 받아냈으면 합니다. 자,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복형 금감원장인데 금융위원장이라고 하셔서 정정하겠습니다. 자, 론스타 이야기까지 알아봤고요. 저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곳 광화문 오픈 스튜디오에서 밖을 보니까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